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최근 들어 투자자들 사이에 거시적 경제 상황, 즉 매크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 연준의 금리 인상, 리세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 때문에 주식 투자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최근에 자주 방문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뉴스와 칼럼을 읽어가면서 시장 전반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프루팅입니다. 오늘은 거시적 경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특별히 기획된 코너인 프루팅과 함께하는 매크로 이야기를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방송이고요. 오늘도 전반적인 경제의 매크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프루팅 그리고 프루츠 투자 자문의 이선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방송 나가고 좀 그 프루팅 가입자가 늘고 있나요? 예, 조금씩,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워낙 그 지난주 방송의 임팩트가 그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공감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던데요. 네네. 어, 뭐 미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유용한 정보 그리고 훌륭한 인사이트를 전달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프루팅과 함께 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프루팅과 함께하는 메트로 이야기 그 네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오늘은 일단 2021년에 거의 한 1년 전쯤에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리서치하고, 실제 발행했던 이제 칼럼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 1년 전에 거를 소개를 주시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저희는 이제 매크로를 굉장히 딥하게 보는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경고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조금 했어요. 아직 많이는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들으신 분들이 아쉽게도 많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경고를 오래 했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가장 화두가 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그때도 미리 했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는 이제 지난 방송들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CPI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시장에 과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에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나오고 이번 주에 시장이 굉장히 사실 좀 무섭고 많이들 이제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예. 이게 긴축의 공포가 지금 시장을 최근에 들어서 더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예. 단기적으로는 저희는 지금 시장이 다시 조금 회복할 걸로 보인다.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곳이 미국 정부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많은 때인데 과연 그 부채의 주체가 누구이냐. 제가 지난 영상들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 정부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미 정부가 어떻게 부채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75bp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오고 나서 예. 뭐 75bp를 할 수도 있다 100bp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긴축을 빠른 속도로 하지 못할 거고 어느 일정 레벨이 지나고 나면 그 이상은 긴축을 못하는 게 이제 핵심 이슈가 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이제 그에 대한 좀 예. 근거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재밌네요. 왜냐면은 지금 네네. 이 방송을 찍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연준 FOMC 미팅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실 때쯤이면 이 연준 FOMC 미팅이 끝나고 벌써 이제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됐겠죠. 네네. 과연 시장의 예상대로 75p 아니면 뭐 100pp까지도 지금 예상이 나오는데 그렇게 될지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번 달이 6월이기 때문에 이제 3, 6, 예. 9, 12월이 연준에서 이제 점도표를 발표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자기들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이제 이렇게 예. 예상 중이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아무튼 단기적으로 저희는 일단 50bp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점도표조차도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을 수 있다. 시장 예상, 그러니까 예상에 비해서는
이제 아무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콘텐츠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어서 예, 아무튼 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1년 전쯤 저희가 작성한 칼럼인데 미국의 이제 국가 부채 현황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돼 있는 표거든요. 예, 21년 이제 여기서 보시면 10월 20일, 그러니까 아무튼 21년 3분기쯤에 이제 기준으로 총 부채가 28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28조 달러였어요. 미국 국가 예. 부채가. 예, 그러면 여기 이제 GDP 대비 몇 프로냐라고 하면 130%인데 보면은 이 130%라는 게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 그 칼럼에서 설명드렸듯이 역사상 아무튼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더 높다 지금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풀린 유동성의 아주 큰 부분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다. 근데 그런 유동성의 아주 큰 부분이 정부의 부채에 많이 정부가 재정 적자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채에 거의 다 파이낸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그렇게 파이낸스를 도와줬다. 미 정부는 예.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 적자 상태인데. 그렇죠. 연준에서 정부한테 돈을 계속 꿔준 거죠. 그렇죠. 계속 해준 거죠. 예, 그것도 예. 그냥 돈을 찍어내서 뭐 어떤 그 기축통화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국채를 발행해서 정당하게 돈을 시장에서 빌린 게 아니죠. 미 정부가. 진짜 말 그대로 연준이 돈을 그냥 찍어서 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그 국채를 연준이 사준 거죠. 시장에서 사준 게 아니라 시장의 수요자들이 산 게 아니라 연준이 그냥 무작정 계속 사준 거죠. 2008년 이후부터.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채를 한번 아주 잘 쪼개볼게요. 그러면 이제 총 부채가 이제 28.4조 달러고 21년 7월 기준으로 공공부채 이 중에 이제 공공부채가 22.3조 달러고 뭐 정부 보유가 6.1조 달러인데 이거는 굳이 나눠도 뭐 의미 없이 실제로 총부채가 어쨌든 굉장히 28.4조라는 21년 7월 기준으로 이랬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0.6%고 지금 미국 채권 보유 현황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자세한 거는 나중에 프루팅 와서 이제 독자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보유 현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부채가 약 22조 달러고 연준이 이 중에 5.4조 달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모기지 채권하고 총 국채 등 해서 약 2.5조 달러를 더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서 실질로는 한 8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죠. 연준이. 예. 그리고 이제 외국 투자자. 뭐 이 외국 투자자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국부펀드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국부펀드가 될 수도 있고 외국계 보험사. 뭐 특히 뭐 일본 쪽은 워낙 장기로 저금리라 자기들보다 조금만 금리가 높으면 이제 투자를 해왔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외국 투자자들, 뭐 뮤추얼 펀드 아까 말씀하신 뭐 국부펀드나 뭐 이제 펀드들에서도 국채를 많이 사니까 그리고 연금, 뭐 정부 기관 이렇게 점점 갈수록 작아지죠. 그리고 보험사, 뭐 미국은행, 뭐 그리고 개인도 있는데 이제 개인의 비중도 그렇게 크진 않죠. 다만 이제 뭐 개인이라는 게 이제 뭐 많은 분들은 개인들이 미국채를 투자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좀 고액자산가분들은 좀 투자들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공부채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부 보유 부채는 제가 지금 여기서는 그 포함을 안 시킨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보유 이제 6조 달러가 하면 이제 뭐 사회적 소셜 시큐리티 뭐 이런 데들에서 다 아무튼 보유를 하고 있다. 아무튼 미 정부에 돈을 꿔줬다. 계속 지금까지. 그럼 부채가 많다는 건 누가 들어도 뭐 예를 들어 어떤 가게에서 뭐 카드를 제가 가장인데 돈을 2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월에. 뭐 예를 들어 제 수입이 200만 원이고 근데 부양 가족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지출이 그거보다 더 클 수 있으니까 제가 월에 100만 원씩 번다고 치면 지출이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카드를 돌려막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큰 카드를 이제 해서 계속 부채가 원래 항상 상한을 이제 정해놓는데 계속해서 그 상한을 풀어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해서 이제 부채는 역사적으로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원래 200만 원짜리 신용카드를 갖고 있었는데 택도 없죠. 뭐 사실 뭐 애 하나 더 나니까 더 많이 들고 택도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한도를 이제 높은 카드를 받았더라. 근데 보통은 개인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실제로 야, 너 소득이 돼? 라고 하면서 안 해주잖아요. 왜냐면 개인이니까 다 소득 평가를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주체가 지금 미국 정부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다 보니까 정부는 어떻게 보면 특히 또 기축통화라는 이제 그런 힘이 있고 미 정부가 주체니까 자기네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에 야 그냥 돈 찍어서 우리 국채 사줘.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 지가 사실은 꼭 아셔야 될 게 되게 오래됐다.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그때 예. 민간 은행들이나 이런 데들을 베일아웃, 이제 구제금융 해주고 그때 났던 사고를 다 덮기 위해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부채를 매입을 해왔다. 허공에서 찍은 돈으로 이제 계속 매입을 해줘왔다, 연준이. 그러면 이제 또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러면 지금 이런 연준이 매입해주고 있는 부채가 어쨌든 간에 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거를 그 국채를 매입을 해줘가지고 연준이 매입을 하는 거니까 그 미 정부 입장에서 이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겠죠. 보유하고 있는 지금 거의 예. 3경, 사실 이게 21년 기준이라 그렇지 지금 현재로는 30트릴리언이 넘어갔거든요. 총 부채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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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 이제 3경 6천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원화 환율로 쳤을 때 예. 3경 6천조 원에 대한 부채 그 이자를 계속 또 연준한테 내야죠. 안 그러면 그렇죠. 내지 않는 순간 디폴트가 됩니다. 그럼 미 정부는 디폴트를 선언을 해야 돼요. 한 그렇죠. 번이라도 못 내게 되는 순간. 음. 그러면 과연 연준이 미국 정부가 그런 포퓰리즘을 계속 하기 위해서 파이낸스 해준 대신 사준 그 채권들이 그래서 연준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이 어떤 종류로 많이 되어 있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빌스 실제 증감률 2019년에서 2020년에 어떻게 늘어났나 19년에서 20년까지를 늘어난 걸 보여주는 건데 빌스가 가장 짧은 거 초단기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츠, 예. 본즈 이제 노츠는 이제 중기 채권이고 본즈는 이제 장기 채권 한 10년 이상이면 10년 이제 이상. 본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이 증감률이 보시면 단기가 제일 크게 늘어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실제 지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이 단기가 제일 많이 크게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그런 통화량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본원 통화 M2 말고 사실 그 양적 완화라는 행위는 본원 통화를 늘리는 행위인데 예. 그런 어쨌든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장기 금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양적 완화를 다시 하지 않는 한 다만 인플레이션이 온 상태니까 그땐 양적 완화를 다시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예, 예. 예, 또 하면 이제 더 인플레이션 우려가 늘어날 테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단기로 지금 미국 정부는 1년 미만의 단기 채권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1년 미만의 단기 채권이 50%를 넘어갑니다. 총 이 칼럼에서 이제 핵심이 미 정부의 50%가 넘어간다. 근데 만약에 지금 긴축을 하겠다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따가 이제 PPT로도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 국채 항목별 만기 보이죠? 말씀드렸듯이 예. 1년 미만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는데 여기 4,142. 과연 기준금리를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물가가 발표되고 막 시장이 이렇게 공포는 스태그플레이션형의 어떤 공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시장은 저희는 모든 자산을 다 보고 실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금리부터 원자재 막 다 보는데 이번 주 월요일은 모든 게 다 오늘도 그렇죠. 모든 게 다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요새 그 뉴스에서 계속 나오지만 막 월가에서 75bp 인상한다, 100bp 인상한다 막 이런 소리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포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 월가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이런 부채 문제가 사실은 진짜 핵심인데 이거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목소리가 아직도 전혀 없어요. 제가 그거는 PPT에 준비를 했지만 2부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월가에서 지금 처음으로 데이비드 아이혼이라고 이제 그 헤지펀드 매니저가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1년 전에 이제 지적을 했던 부분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준은 잘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가가 이렇게 박살난다고 이제 다시 양적 완화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러긴 쉽지.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 너무너무 붕괴가 되면 그때는 다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연준은 어쨌든 그런 양적 완화는 다시 쉽게 할 수 없다. 그럼 얘네가 말하는 긴축은 정말 할 수 있냐? 리세션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저는 사실 이 비교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지금 글로벌 부채 상황에선 디프레션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리세션은 그냥 08년에 이제 그게 리세션이라고 한다면 1929년에 주가가 90% 하락했던 그 디프레션 대공황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온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사실 계속 프루팅에서 했었는데 결국에 그럼 그때 무엇을 선택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 또한 뭐 미 정부를 일단 구해주는 게 첫째고 미 정부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둘째는 디프레션까지는 결코 감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다가 좀 예. 다른 데로 샌 것 같은데. 예, 여기까지만 잠깐 정리를 네네네. 해보면요. 예, 지금 기준 금리 인상이 가장 커다란 이슈고, 이제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이미 이제 그 연준의 6월 달 FOMC 미팅이 끝나서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네네. 지금 시장에서는 뭐 0.75% 아니면 1%까지도 올리면서 굉장히 좀 커다란 폭락도 나오고 네. 어려운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문제는 빅세죠.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단기 부채가 너무 많다는 그 지금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국채의 지금 50% 이상이 단기 그 국채이기 때문에 결국 기준금리를 그렇게 지나치게 올려버리게 되면 너무나 많은 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나타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기준금리 인상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고 한 0.5% 정도.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많이 못 맞습니다. 올리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지금 그렇죠. 경제의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럼 기준금리를 많이 안 올리겠네라고 생각해서 너무 환호하실 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면 아무튼 그 말은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계속 못 잡는다는 예, 얘기죠. 그대로 예. 간다, 최소 몇 년은 간다는 얘기니까. 이제 예. 그렇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좀 물론 주가의 하락폭이 월요일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하락한 것처럼 그런 하락은 잘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리세션이다. 어떤 리세션, 저희는 지금 리세션 기간에 들어갔다라고 거의 확신을 하는데, 예. 예. 리세션이다라고 할 때는 보통, 그러니까 그게 지난 2020년 3월에는 왜 3개월 만에 주가가 전고점 대비 35% 정도 그렇죠. 하락을 했잖아요. 굉장히 플래시 예. 크래시였죠. 예. 3개월도 예. 아니고 한 두 달 만에, 두 달 정도 만에 그렇게 35%가 전고점 대비 하락을 했는데, 예. 그런 플래시 크래시 때는 그런 사실은 완전한 리세션이라기보다, 그러니까 2년 정도, 3년 정도 지속되는 진짜 리세션에 돌입하면 주가가 그런 식으로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그때는 막 서킷 브레이커 해가지고 5% 넘게 막 하락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거는 예.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약간 플래시 크래시라고 볼 수 있고, 예. 이번 예. 지금이 전형적인 이제 리세션, 이제 빠지다가 다시 또 올라갈 것 같다가 다시 빠지고, 빠지다가 올라갈 것 같다가 다시 빠지고. 예. 그래서 제가 또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어쨌든 지금 단기적인, 제가 지난 영상들에도 단기적으로는 몇 개월간은 좀 상승할 걸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성장주를 조금 줄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예. 지금 제가 2부에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 기술적인 측면도 그렇고 아마 이번 FOMC에서 시장의 예상보다는 분명히 도비시한 좀 완화적인 발언,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조금 예. 예상보다는 겉으로 매파적으로 하려고 매파적인 척 하려고 굉장히 또 토킹 열심히 하고 연기를 하겠지만 분명히 이번에 점도표나 어딘가에서 저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시장이, 그 말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시장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좀 긴축을 덜 하려나 보네 하면서 분명히 환호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게 이제 여러 기술적인 거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예. 그래서 조금 어쨌든 신규 투자자분들이 지금 투자하셔라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그거는 앞뒤가 안 맞다고 보고, 다만 기존의 성장주를 이미 많이 들어가 계신 분들이 좀 안 좋은 타이밍에 이게 뭐 예를 들어 좀 이렇게 손절하거나 이런 상황은, 뭐 예를 들면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그렇게 손절하시는 거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게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마지막으로 요건 나중에 이제 저희 사이트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주 자세히 해놨어요. 뭐 이자 비용이 실제로 어떻게 보시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자, 그러니까 금리가 실제 정부 이 금리가 1.3, 1.5, 1.4, 1.3 뭐 이렇게 계속 정부가 실제로 이 부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금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인데, 2020년까지 2020년이 거의 역사상 제일 낮았죠. 그 금리가 시장 금리도 그렇고 기준금리가 계속 0%였으니까. 근데 다만 지난 10년간은 굉장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더 금리가 시장 금리도 계속 낮아져 왔기 때문에 2020년에 미국의 부채가 이렇게 늘었는데도 이자
이자가 실제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GDP 대비. GDP 대비, 네, 예. GDP 대비. 근데 이제 음, 문제는 여기 나와 있죠. GDP 대비 순이자율이. 근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0년이 그렇게 이자가 역사상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이 그때 당시가 전체 세수 대비 10% 정도가 나갔어요. 예. 아무튼 부채는 지금 총 3경 6천조 원인데 미국 총 세수가 제가 알기로 4천조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천조가 한참 안 되고 예, 예. 여기 있네요. 예. 345조. 그러면 지금 현재 세수 대비, 한마디로 그냥 매출이라고 하죠. 가계 소득 대비 실제도 지금 현재도 9%, 10%를 2020년에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예, 예. 지금 현재는 2021년, 2022년, 지금 금리가 대신 이제 엄청 많이 시장 금리가 올랐잖아요. 시장 그렇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물론 절반은 아주 단기채지만 절반은 1년 이상의 장기채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그게 롤오버를 해야 되는 시점에는 굉장히 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예, 지금 예.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즉각적으로 워낙 단기 국채니까 이자 비용을 감당을 못할 수밖에 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럼 결국 뭐 예산 잡은 거 해서 빚 갚은데 돈 다 써버린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사실 계속 어떻게 보면은 MMT를 좀 믿고 있었고 지난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했는데도 안 발생하네. 그러니까 예. 그 국회나 국회의원들은 사실 경제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어쨌든 나라를 운영하는 거는 정치권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쨌든 더 인기 있는 공약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더 부채를 늘려서 예를 들면 카드를 더 큰 걸로 바꿔서 계속 포퓰리즘성, 선심성 공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예. 지금도 이거를 정상화를 시키려면 당장 음. 세금을 엄청나게 올리고 각종 복지를 다 없애야 되거든요. 각종 예. 복지를 다 없애고.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들려오나요? 전혀 없잖아요. 미국에서도 아직 전혀 얘기가 없고. 그렇죠. 이게 정말로 끝에 달았을 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물가가 너무 정말 심해서 사람들이 너무 공경을 받고 이게 너무 오래될 때 나오기 시작할 건데, 꼭 음. 짚고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고, 전체 세수 대비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GDP 대비 이자가 이제 오르게 되면 기준금리를 음. 올리든 안 올려도 아무튼 말씀드렸듯이 장기 쪽 시장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세수 대비로 예를 들어 20%, 30%, 40%씩 만약에 쓰게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자 비용만으로, 예, 그럼 예. 더더욱 재정 적자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럼 그거를 파이낸스를 해주는 게 누가 될 거냐라는 얘기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큰데 일본 투자자들이 아직도 투자를 해줄까요, 미국에? 앞으로도. 뭐 예를 들면 어디 보험사들이든 연금들도 지금까지 연금이나 이런 데들 다 채권 이제 최소 투자해야 되는 그게 비율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점점 과연 미국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고 유지가 된다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연준이 요새 자꾸 양적 긴축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 그 양적 긴축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거냐 봐라. 분명 시작 얼마 한 채도 안 돼서 시장이 너무 붕괴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네가 아니면 연준이 아니면 지금 그걸 파이낸스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미국 자체가.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금 계속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 중국이고 일본이고 계속 팔고 있고요. 미국채를. 예. 그러니까 미국채가 요새 계속 이렇게 가격이 빠지고 그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된다라는 건 더 많은 실제 일반 투자자들의 정상적인 투자자들의 이탈인 거고, 그러면 연준이 안 사주면 정말 이거는 계속해서 자기네, 왜냐하면 부채의 주체가 정부기 때문에 자기네 그 코스트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아무튼 그 부분이 아마 저희가 1년, 2년 전부터, 거의 2년 전부터 사실은 그 2020년 3월에 이제 그렇게 주가가 급락했을 때 제가 토르팅 와서 예전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바닥을 나름 맞췄습니다. 운이 좋게 맞췄는데. 그때 이제 제가 덧붙였던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에선 절대 디플레이션으로는 위기가 올 수 없다. 무조건 인플레이션으로밖에 올 수 없고, 걱정해야 될 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지 절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왜 발생하고 이런 거를 많이 이제 했었다 보니까 예. 좀 그런 이해를 하시면, 다만 1년, 2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버블 연장이라고 썼지 이게 더 막 좋아서 갈 거다, 한 2년 정도 연장이 될 거라고 했었어요. 그때 딱 제가 예전글 보시면 아실 텐데 2년을 예. 얘기했는데 예. 어떻게 또 공교롭게 2년 지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과연 이들이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때도 그렇고 1년 전도 그렇고 아무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안 들었고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 모두가 다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듯이 분명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1, 2년 안에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이번에 데이비드 아이논 그 헤지펀드 매니저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미 정부의 이제 부채에 대한 지급 능력이 이제 핵심 화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리고 그게 짧게는 이번 FOMC에서 분명히 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거에 일단은 시장이 먼저 1차로는 환호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아무튼 좀 일단 반등하니까 지금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라. 그래도 좀 훨씬 더 좋은 포지션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성장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견해는 굉장히 부정적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세수의 한 10% 정도가 이자를 갚는데 사용을 했다, 미국 그렇죠. 정부가. 네네. 그런데 이거는 그 현재 부채 규모가 30조 달러까지 올라간 것을 감안하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거죠. 근데 그게 그렇죠. 가능했던 이유는 굉장히 이자가 작았기 때문이고 맞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전체 세수가 10%에 불과했던 게 13%, 15%, 20%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미국에 대한 신용도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올라가 있는 달러의 가치도 떨어지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달러가 그렇게 되면 사실 핵심이거든요. 지금 많이 보셔야 될 게.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네네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PPT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